경제를 보는 눈, 곽수종의 생생경제. 아하경제와 함께하는 한뼘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백화점에 왜 놀이공원을 만드는 걸까요? 지난달 한 백화점이 처음으로 옥상에 테마파크를 만들고 입장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백화점 방문자가 10배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다른 백화점들도 물놀이 시설 워터파크를 만들거나 문화홀을 아쿠아리움으로 꾸며서 쇼핑 외에 아이들의 놀이와 휴식의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백화점은 왜 놀이공원을 만드는 걸까요? 백화점의 변신은 포화 상태인 시장에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백화점은 전국에 100개쯤, 인구 약 50만 명당 1개가 있는 셈인데요. 여기에 인터넷몰, 아울렛 등 경쟁 유통업이 줄줄이 나타나 백화점의 상권을 점점 빼앗고 있습니다. 그러자 백화점은 놀이공원을 통해 아이들 손잡고 나온 부모의 지갑을 열겠다는 전략으로 매출 부진을 극복하는 모습인데요. 놀이공원이 백화점 매출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한 백화점의 전국 지점 통계를 보면 고객 편의시설 비중이 높은 곳일수록 매출 성장률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처음 옥상에 테마파크를 만든 해당 백화점의 경우는 테마파크를 오픈한 이후 아동 관련 상품이 11%, 식당가 매출은 24% 늘었다고 합니다. 이제 백화점은 단순히 상품으로 고객을 끄는 게 아니라 쇼핑과 레저, 엔터테인먼트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관심을 넓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선 백화점의 경쟁자는 이제 놀이공원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백화점도 안전하지가 않군요. 재래시장하고 이 백화점 사이에서는 백화점이 승리할 것 같았는데 백화점도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울렛이라 그러죠. 그런 곳에 또 밀리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놀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해 주면서 부모님들을 유치를 해서 거기서 음식도 사 드시고 또 쇼핑을 할 수 있게 한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마케팅 전략을 놓고 다양한 접근을 하는 걸 두고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문제는 이제 안전검사라든지 어린이들을 잘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노력이 백화점에서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년 5월 5일 날 어린이날이 되면 5월은 푸르구나 어린이의 세상이라 그러는데 사실 1년 365일이 어린이날이어야 되겠죠. 이 어린이날이어야 되는 날이 단순히 쇼핑을 많이 하기 위한 유도책으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안전검사 관리에 잘 하시고요. 얼마 전에 또 이 아파트 놀이터에 철조망이 등장했다는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아이, 내 가족, 나밖에 모르는 그런 세상을 자칫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파트에서 살면서 소음도 있고 시끄럽다고 하지만 이 집에는 어린이들 목소리가 좀 시끄럽게 나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YTN 곽수정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멋진 옷이 필요할 땐 웰메이드가 지요. 잘 만든 옷 가득가득 국민의 옷집으로 웰메이드가 지요. 웰메이드가 지요.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곽수종의 생생경제. 제가 어제 이 당뇨족으로 인해서 다리가 퉁퉁 부어서 절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잠시 놓고 병원에 입원을 하면 이럴까 싶어서 일을 하러 나오신다는 이야기 약간 드렸죠. 일을 하는데도 소득이 낮아서 생활이 힘든 근로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워킹포어라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이분들을 지원할 내용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이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좀 대폭적인 지원을 하실 모양인데 자세한 내용을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소득세제과 박춘호 과장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근로장려금 지원 제도, 이게 어떤 제도입니까? 예, 근로장려금 제도는 이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소득 지원과 근로활동 장려를 위해서 예. 세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 이 세금 제도와 복지 제도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고 예. 이 소득 증가에 따라 지급액이 증가하다가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지급액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예. 또 소득이 더 늘어나게 되면은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예. 그 기준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거 있습니까? 그 기준 소득이 이제 점점 자꾸 늘어나는 구간은 예. 뭐 보통 한 1,300만 원 정도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구간은 뭐 1,500만 원 뭐 이 정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자, 이 제도가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에 소득공제로 해왔는데 세액 개편이 이제 세제 개편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내년부터는 그러면 이 세율이 조정되면서 방향이 좀 바뀌겠습니다. 예, 근데 근로장려금 제도는 네. 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관계없이 이제 일정 자기 총급여에 따라 가지고 예. 지급받게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예. 그 개편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네. 이제 세액공제나 이런 거 전환에 따라서 좀 확보되는 세수로 이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미리 좀 여쭤본 적도 여쭤봤었는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 싶습니다. 소득 요건 어떻게 갖춰야 받을 수 있고 총 소득 금액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예, 소득 요건은 이제 그 부부 소득을 합산한 총 소득금의 기준으로 받게 되는데요. 네. 보통 이제 부부 중에 소득이 많은 사람이 신청해서 네. 지급받게 됩니다. 예. 근데 총 소득 금액은 뭐 그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뭐 연금소득, 기타소득 다 합하게 되는데요. 예. 이 중에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비용 성격을 일부 차감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국세청에서 이런 그 전산을 통해서 이런 소득을 다 합쳐가지고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예. 이 신청하시는 분은 자기 전체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알고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소득별로 근로장려금 받는 액수가 틀려지는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예.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지금 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요. 예. 1,000만 원, 소득 금액이 1,000만 원까지는 210만 원까지 지급액이 늘어나게 되고 예. 이 1,300만 원까지는 210만 원을 그대로 받다가 이제 소득 금액이 1,300만 원을 넘어가면 조금씩 감소하게 돼가지고 예. 2,500만 원을 넘게 되면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1인 가구도 있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좀 반영이 됐겠죠? 예, 저희가 1인 가구, 예전엔 단독 가구라고 했는데요. 예. 그 중에는 결혼하더라도 자식이 없으면 예전엔 단독 가구였습니다. 예. 근데 원래는 개편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면 헛벌이 가구라고 해가지고 예. 이제 지원이 대폭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 예. 2인 가구보다는 조금 적지만 예. 최대 지급 금액이 17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예. 이 결혼한 저소득층이 혜택이 가장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월 소득이 한 130만 원 정도 되는 분, 100만 원 조금 넘는 분들이 예.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사업소득이나 연금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이런 부분에 이 소득이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대부분은 저소득자들은 이제 근로소득이 대부분인데요. 그렇죠. 예. 그 내년부터는 이제 2015년부터는 네. 사업자들도 이게 소득이 낮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분들도 이제 지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뭐 이런 부분은 예. 이제 소득은 적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이 받는 것은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제외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예. 결론적으로 보면 이번 개편안이 결국은 맞벌이 가구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혼한 가구,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예. 대폭 확대했습니다. 내년부터는 2015년부터는 이제 사업자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예. 사업자의 어떤 사업 소득 규모도 일반 그 근로소득 규모하고 같이 놓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다르게 보십니까? 사업 소득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물건을 사오고 예. 또 경비도 들고 하기 비용이 때문에 들죠. 예. 거기 조정률이라는 걸
그 사업의 특성을 반영해서 뭐 60% 되는 네. 차감한 경우도 있고 70% 차감한 경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뒤에 나오는 사업소득 금액 기준은 이제 근로소득하고 같이 하지만 거기 필요 경비 성격을 빼는 점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아, 예. 사업을 하시면 필요한 경비는 예. 빼드리고 이제 계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지출 중에서 가장 많은 지출이 교육비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장려금 제도 지원 부분도 있죠. 자녀 장려 세제는 이제 그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예. 그렇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 15년부터 지급이 되는데요. 예. 1위는 50만 원, 2위는 뭐 100만 원, 이런 자녀 수에 관계없이 비례적으로 가도록 하고 예. 이런 부분은 이제 총급여 2,500이나 2,100까지 그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받는 데까지는 50만 원을 평탄하게 받도록 하고 예. 거기서부터 총급여 4천만 원이 되면은 30만 원을 받도록 증감하도록 했기 때문에 예. 자녀 관련 지원은 그 아주 강화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럼 이런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소득이 발생하니까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 이런 거 납부하는데도 조금 혜택을 드리십니까? 아니면 똑같은 이유를 적용할 예정이십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기초수급을 벗어난 그다음 차상위 빈곤층을 위한 제도로 도입이 됐는데요. 예. 이런 부분이 그 공적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계를 저희들이 강화하는 계획은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바로 뭐 그 연금 보험료 부담이 는다든지 예. 또 대상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좀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예, 예. 그 4명 중 1명꼴로 부적격자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런 부분은 국세청에서 말씀드렸듯이 소득 금액을 다 파악을 하는데 네. 개개인의 그 사정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좀 더 기준 금액을 좀 더 넘는 분들까지 안내서를 보내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안내서가 좀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네. 본인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보낸 거하고 실제 받는 분들하고 4분의 1 차이가 나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다 지급 대상이 그렇군요. 아니니까 예. 본인이 한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신 확인하는 방법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 뭐 소득이 얼마가 된다 이렇게 확인이 그 안내를 하니까요. 네. 대부분의 경우는 거기가 국세청 그게 자료를 사실일 첨부한다. 때고 예. 좀 더 이제 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 거기에 자기가 소득이 아닌데 뭐 자기 소득으로 잡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고 예. 자기가 기준 금액 아니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어제부터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작됐습니까? 예. 그 법상으로는 저희가 5월 달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면 8월 말까지 심사를 해가지고 9월 말까지 지급하게 됐는데요. 네. 원래는 추석이 9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해서 네. 최대한 빨리 작업해서 어제부터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예. 만약에 그 수령을 못 받았다, 신청을 못해서 못 받았다, 이런 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예. 안내문을 받고. 그러면 이제 누적된 금액도 같이 소급해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신청을 늦게 했다 그러면? 이 근로장려금은 예산하고 같기 때문에, 거의 같기 때문에, 네. 이를 회계 연도 기준으로 지급하고 다 종결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1년이 지나면 지금은 이제 못 받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거고, 신청 기간도 금년은 5월까지 본인이 해야 되는 걸로 엄격하게 운영이 되는데, 네. 내년부터는 법을 개정해서 8월 말까지 좀 늦더라도 신청하도록 예. 그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지금 어느 정도 신청을 예상하고 계시고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를 또 감안하고 계십니까? 올해 예산은 국세청에서 뭐 한 6천억 원 정도가 지금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요. 예. 근데 저희가 이게 개편되는 그 내용이 다 이제 2011년이 되면 효과가 다 나타나는데 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2.5조 원 이상으로 지급 금액이 대폭 늘어납니다. 2014년 말씀이십니까? 2017년입니다. 17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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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조 5천억으로 늘어난다고요? 예. 연간 규모가 그러기 때문에 지금보다 이제 지급 규모가 뭐
서너 배, 적어도 4배 정도가 더 커지는 겁니다. 대상자도 늘어나고. 예. 그 2조 5천억으로 서너 배 늘어난다는 말은 잘못 들으면은 우리 경제가 성장을 못하고 계속 좀 저성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제 대상을 늘려잡았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고요. 예. 지금 이제 기초수급을 자들의 받다가 기초수급을 받다가 이제 벗어나면 차상위 빈곤층에 대해서 지원 제도가 너무 없다 이래서 도입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이제 확대하는 건데 이 금액 자체가 1인당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200만 크면 200만 원 정도니까요. 그래서 그 징검다리 역할로 이렇게 어려울 때 좀 받다가 이제 바로 정상적인 취업을 통해서 벗어나도록 잠시 도와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자영업을 하시다가 이제 중소기업 정도 경영을 하실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도와주시겠다 이 말씀이군요. 예, 좀 어려운 이제 사업을 하더라도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소득세제과 박춘호 과장이었습니다. 자기야, 안전벨트 했지? 아들, 급하다고 너무 밟지 말고. 너 회식 끝나면 꼭 대리 불러라. 아빠, 운전 조심히 다녀오세요. 늘 당신의 안전을 걱정해주는 사람들. 그 마음 하이카에 담아. 하이카.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운전 똑바로 해! 욱 하기 전에 1, 2, 3, 4, 5, 6, 7 7초만 생각해보세요. 안전한 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 삼성카드가 당신의 참 실용적인 생활과 함께합니다. 네, 잠시 후 4부에서는 노무상담 있습니다. 상담 신청 서울전화 02-771-0945 휴대전화 우물정 0945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 결혼 3년 차. 지영 씨는 매달 월세 내는 날이 무섭다. 생활비의 절반 가까운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적금 하나 부을 수 있는 돈이 매달 그렇게 사라지니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는 게 꿈이란다.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타고 싶은 대한민국 서민의 소박한 꿈. 평균 4에서 5%대의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에서 쉽게 대출받을 수 있게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이 후원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분들께 든든한 보증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정직한 경제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에서는 이 창업에 대한 정보와 함께 노무상담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창업에 궁금하신 점 또 노무상담 궁금하신 점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입니다. 트위터는 곶뱅이 YTN 이코노미입니다. 올 한가위에 감사드릴 분이 있다면 선택의 자유와 주는 사람의 진심이 담긴 롯데 상품권 카드를 선물할 것입니다. 롯데 어디서나 쓸 수 있는 롯데 상품권 카드. 단언컨대 롯데 상품권 카드는 가장 완벽한 한가위 선물입니다. 구매는 롯데카드 홈페이지에서.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여러분, 강남 좋아하시죠?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강남을 누리는 위례와 미사에서 프로지오가 10월 총 2,800여 세대를 동시 분양합니다. 위례 센트럴, 위례 그린파크, 미사 강변 프로지오. 저도 프로지오 참 좋아하는데요. 10월에 꼭 가봐야겠습니다. 문의 1899-1664. 프로지오. 대우건설.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요즘 어딜 가나 귀농이 또 하나의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세가 되신 분들 또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 그런데
이 참 공기 좋고 물 좋은데 그냥 공기 좋고 물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업 구상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또 노후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는데 그중에서 하나 요새 또 각광을 받는 게 그렇다면 펜션 사업이 아닐까 싶어서요. 오늘은 이 창업 도전 시간에 펜션 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예, 펜션이란 단어가 뭡니까? 예, 사실 원래 펜션이라는 것은 원래 프랑스어로 빵숑이라는 얘기에서 유래된 건데요. 예. 이를테면 호텔의 고급스러움과 콘도의 좀 편리성, 그리고 민박의 가정적인 분위기를 모두 갖춘 어떤 유럽형 숙박시설을 우리나라는 펜션이라고 그럽니다. 네. 사실 뭐 그 농어촌 정비법에 따르면 펜션은 농어촌 민박 사업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지금 표기가 돼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민박을 포함한 농어촌에서 하는 숙박 사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관광진흥법상에는 관광펜션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네. 이를테면 관광펜션 같은 경우는 객실이 30실 이하, 그러니까 좀 일반 농어촌 민박보다는 좀 크고요. 일반적으로 농어촌 민박이라고 그러면 23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70평 이하, 7실 이하의 이런 소형, 이런 숙박시설을 얘기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참 뭐 많이 요새 시골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시장 상황이 상당히 뭐 좋습니까? 관심 갖는 이유가? 요즘 사실은 그 펜션의 뭐 춘추 전국 시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요즘 뭐 전국적으로 펜션이 거의 뭐 한 18,000개 이상, 뭐 19,000개 육박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집계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지금 펜션과 농어촌 민박을 정확히 구분해서 이런 집계가 돼 있지 않습니다만, 최근에 농림수산식품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한 18,858개 이 정도로 지금 펜션이 분포되어 있는 걸로 조사가 됐고요. 네. 지역별로 가장 많은 지역은 강원도입니다. 전체 펜션 중에서 한 거의 28.2% 정도가 강원도에 분포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 경남, 전남, 경기, 경북, 충남, 광주, 제주 순으로 이렇게 지역적으로 분포가 돼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뭐 지금 2만 개 가까운 펜션이라고 하더라도 좀 경쟁력 있는, 소위 말해서 좀 돈을 버는 펜션이라고 한다면 1,000개 미만이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예. 최근 들어서는 이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 한 720만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좀 이렇게 공기도 좋은 곳에서 사실은 좀 뭐 이런 재충전도 하면서 또 좋은 공기 마시면서 이 농사 짓기는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런 펜션 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부가 수익도 올리면서 또 부동산 투자 아니냐 뭐 이런 개념으로 인식되면서 상당히 어떤 좀 인기 있는 이런 노년기 아이템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펜션도 종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펜션 종류도 아주 많은데요. 이를테면 별장형 펜션, 이를테면 별장 같은 경우는 개인이 별장으로 사용하다가 그냥 타인에게 임대해주는 이런 건물을 통째로 이렇게 고객들에게 빌려주는 별장형 스타일이 있고요. 또 이런 농원형 펜션이라고 해서 가족이나 이웃들이 직접 농촌 체험형 펜션, 이런 스타일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페와 식당, 펜션을 결합한 카페형 펜션도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네. 또 전원형 펜션, 이래서 대형 전원 생활을 느낄 수 있도록 한 대지 300에서 500평 정도로 해서 객실을 만들고 좀 전원 스타일을 만끽할 수 있는 이런 펜션도 있고요. 또 개인의 이런 다양한 레저 취미에 맞춰서 스키장, 낚시터, 등산, 골프장, 뭐 MTB, 래프팅 이런 레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레저형 펜션도 있고요. 최근 들어서 좀 가장 많이 생겨나는 펜션이라고 그러면 각종 테마 펜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이색적인 시인이나 화가가 직접 운영하는 예술 펜션도 있고요. 또 도자기 펜션, 갤러리 펜션, 뭐 최근에는 이런 당뇨 환자, 암 환자, 아토피 환자들을 위한 건강치유 펜션 뭐 이런 것까지 지금 이제 생겨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느 정도 투자 규모를 생각을 하면 되고 수익성은 어때요? 사실은요, 펜션, 이게 사실 비용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펜션 투자로 비용을 적게 들어가려면 일단은 땅값을 얼마 정도 책정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요. 네. 대지를 한 500평 정도 매입한다고 한다면 저쪽 전남 해안 지역이나 이런 남해안 해안 지역 같은 경우는 평당 한 15만 원대 매입이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인기 있는 요 서울에서 가까운 한두 시간 거리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평당 토지 매입비가 30에서 50만 원 정도는 줘야만 어느
정도 이 펜션 부지로서의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지 매입비만 하더라도 뭐 작게는 1억 미만, 많게는 2억 5천 이상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인허가비가 들어가는데요. 뭐 이런 설계나 감리를 분할하는 이런 인허가비도 한 4,500 들어갈 수 있고 네. 그다음 많이 들어가는 것은 건축비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50평 정도 건축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뭐 고급형 스타일, 서민형 스타일 다 다르겠습니다만 예. 최소한 300에서 평당 500 정도 이 정도 들어가니까 50평을 한다면 이거 역시도 1억 5천 정도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건물만 지었다고 사업을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건물 주변에 토목공사나 조경공사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혹시 진입로병 공사를 한다든지 뭐 축대를 공사한다든지 주차장 공사를 한다든지 또 주변에 조경공사 이런 게 아무리 안 들어가도 1-2천만 원 또 들어갈 수 있고요. 방이 5개만 꾸민다고 하더라도 객실 짓기 비용도 한 개 방당 최소한 4,500만 원 정도는 들어갑니다. 요즘 네. 뭐 모든 게 TV, 냉장고 이런 거 다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정화조 비용 한 1,000에서 1,500만 원, 그리고 기타 이제 뭐 설계비라든지 또 유명한 분에게 설계를 맡기거나 이러면 설계비도 들어가고 요즘 또 온라인으로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 제작비만 하더라도 결제 시스템까지 갖춘다면 예. 최소한 돈 1,000만 원 정도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투자 비용은 아무리 싸게 들어가도 뭐 최소한 한 2억 5천에서 많게는 5억 정도까지도 투자할 수 있겠고요. 예.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얼마나 벌까라고 보면요. 사실은 펜션 숙박료는 물론 성비수기가 약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네. 보통 방 5개 기준으로 본다면 평균 10만 원 정도 잡고요. 한 달 기준 30일에서 한 10일에서 14일 정도가 찬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네. 이거는 잘 되는 펜션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5개 룸을 가지고 있으면 한 달에 한 700-800 정도의 매출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운영비가 뭐 소모품, 공과금, 난방비, 전기수도세 이러면 이거 돈 100만 원 들어가고요. 예. 혹시 관리인 하나 둔다면 또 한 60만 원 추가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자체 홈피가 없이 외부 기관에 예약하는 부분을 의뢰한다면 또 수수료가 매출액 대비 한 12%, 15% 들어갑니다. 예. 이런다 그러면 이거저거 빼면 한 달에 잘 떨어지는 펜션이 한 4,500 떨어지는 거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거보다 수익률이 떨어지는 펜션도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펜션 사업에 실패하는 원인이 뭘까요? 사실은 펜션 사업의 가장 큰 실패 요인은 어떻게 보면 부지 선정에서부터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예. 펜션 누구 대상으로 사업할까요? 요즘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사업을 어떤 그 수익성 측면에서 본다면 네. 가족형 펜션보다는 연인 대상 펜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 무엇보다도 서울 수도권 2,500만 수요층의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도교통이나 도로교통이 용이한 이런 입지 잡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네. 또 펜션을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펜션이 사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비해서는 속내를 들춰놓고 보면 정말 3D, 3D 업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육체적인 노동력 정말 많이 들어가고요. 예. 여관 주인 역할 해야 되고요. 온갖 잡다한 집수리, 잡부 역할 다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2, 3년 지나면 시설에 대한 재투자 비용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펜션은 성수기라고 그러면 1년에 3달 미만이 성수기고요. 서너 달. 나머지는 또 비수기인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이 펜션 물건이 임대 물건으로 접수되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 창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임대 물건 같은 경우는 사실 장사가 잘 안 돼서 이 접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공에 가까울수록 성패를 가를 수 있는 부분은 방금 이제 패 부분을 말씀하셨고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펜션이 단순하게 그냥 이 편안하게 공기 마시면서 쉬면서 돈도 벌자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딱 실패하기 십상이고요. 예. 사업 실행 전에 정확한 부지 선정부터 해당 부지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경쟁 사항을 파악한다든지 구체적인 투자 대비 예상 수익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선행돼야 된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타당성 검토 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컨셉의 펜션을 만드는 게 아주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건강 펜션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휴양 펜션인지 연인 대상 펜션인지 이런 출점 컨셉을 이 상권 특성에 맞게 차별화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특히나 어떻게 보면 사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이 아주 치열하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이 펜션의 하드웨어를 꾸미는 것부터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즉 그 펜션의 외부 모형부터 이렇게 차 타고 가서 딱 보면 정말 그림 같은 집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건축 디자인 너무 중요하고요. 예.
그 외에 요즘 펜션 사업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사진세 컷으로 사업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이를테면 인터넷상에 첫 번째 보여지는 첫 번째 메인 홈피의 첫 번째 사진하고요. 네. 두 번째 방사진, 세 번째 아주 디테일까지 사진 세 컷만 보고 바로 20대, 30대 여성들이 구매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좀 제대로 된 펜션 전문 건축가를 제대로 만나는 거 너무 중요하고 마지막은 역시 사실 온오프라인 이런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의 승자가 아마 펜션 사업의 최후 승자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은 또 이 펜션에 대해서 중요한 성공, 실패 요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소장이었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네,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 오늘 노무 상담이 있는 날입니다. 서울전화 02-771-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휴대폰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로 문의하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담 시청하시면 됩니다. 이분만 오면 꼭 비가 오는 그런 징크스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노무법인 정성의 방성환 노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희한해요, 그죠? 그게 단비죠? 예, 단비죠. 제가 방금 덕담을 해주셨는데, 네. 노무사님이 오시면, 지금 한 10번 오신 가운데 9번이 비가 온 것 같아요. 희한해요, 하여튼. 기우제 지를 필요 없습니다. 우리 방성환 네. 노무사님 오시면 됩니다. 자,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8085번님. 공기업이다 보니까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노동조합 간부가 고액 연봉자이다 보니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전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 간부는 지금 고액 연봉자인데 실제로 노조합원 분들에게 보기 미안하다 이 말씀인 것 같군요. 그래서 다들 불만이 하늘을 찌를 듯한데요. 만약 복수노조를 만든다면 노동법상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순서를 밟을 수 있습니까 하셨는데 복수노조 이게 요새 한 2년 전부터 나온 단어죠. 그렇죠. 예, 네, 어떻습니까? 뭐 복수노조란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개의 노조가 존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거예요. 네.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가입하고요. 또 탈퇴해서 다른 노조에 가입하거나 탈퇴해서 새로운 노조를 조직하거나 네. 그런 자유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2개 이상 노조가 병행할 수 있는 거죠, 현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예. 네.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뭐 까다롭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일반적인 기존 노조 절차와 동일한데요. 네. 일단 뭐 준비위원회에서 노조 결성을 위한 이제 규약이 있어야 되니까 네. 초안을 작성하시고 네. 또 단체 협약안 작성하시고 예. 임원이나 집행부 구성안을 마련한 후에 예. 이제 총회를 열어야 되니까요. 설립 총회를 하시고 그 관할 저기에 노조 설립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예, 네. 신고만 하시면 되는군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 생각에 내가 이건 복수노조 들어가려 그러면 사측에서 좀 방해 공작도 있을 것 같고 또 불이익이 있을지 않겠나 이런 걱정도 네, 하세요. 그런 노조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네. 사업주가 어떤 불이익한 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예. 노조법 81조에 보면 예. 부당 노동 행위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불이익 취급이나 그 규정에 적용되기 때문에 부당 노동 행위로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청한 것에 비해서 이 구제된 비율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노동위원회에서는요 상당히 조사 신문 절차가 강화돼 있고요. 예. 그거에 대한 이행 부분도 강화돼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구제 실익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2932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요양시설에서 2조 격일제로 24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입니다. 그러면은 가만있어 보자. 12시간인지 24시간인지 모르겠어요. 24시간이니까 하루 꼬박 세시는 거예요. 네. 제가 사정이 생겨서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차 휴가를 내고 오후에 출근해서 7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근무를 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하셨는데 연차 휴가, 1일 휴가 이 다 몇 시간 쉴 수 있는 겁니까? 보통은 이제 통상 근로 시간 하루 8시간이라면 8시간을 쉬는 건데요. 네. 여기는 지금 뭐 보호하시는 분들 때문에 24시간 격일제를 하잖아요. 예. 그럼 격일제가 통상 근로 시간으로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연차도 마찬가지로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요건에 해당할 때 휴가를 받고요. 보통 1일 휴가라 그러면 저 시업 시간부터 종업 시간까지 1일 소정 근로 시간을 말하는데요. 네. 그래서는
그 24시간 격일제는 보통 그 이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네. 12시간을 통상 근로시간으로 그렇게 보셔야 되고 예. 연차도 그 시간을 쉬는 거로 보셔야 됩니다. 이 질문도 많이들 하셨는데 설명을 몇 번 드렸는데 주간에만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휴가입니까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가라는 건 하루 근무 산정 단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 이건 반만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연차 휴가를 볼 게 아니라 근로자에 좀 유리하게 조태 준한 형태로 처리하는 게 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 조태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조태라는 게 어떤 개념입니까? 조태는 하루 중 근무 중이에요. 그 전체 시간에 어떤 사정이 생긴 게 아니고 뭐 잠깐 병원을 간다든가 가정사 때문에 그 일정 하루에 8시간이면 몇 시간 부분만 사정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사업주의 허락을 받아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죠. 대개 그 경우는 뭐 휴가에서 제한다든지 이러지 않죠. 보통 임금을 일할로 공제하게 됩니다. 하루에 8시간 있을 때 3시간을 일을 하지 않으면 8분의 3 이렇게 8분의 이제 3. 비례적으로 공제를 하죠. 하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이 원칙을 지키는 사업장이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지금 연차하고 그래서 조태가 예를 들어서 뭐 3회가 되면은 연차 1회와 대체하게끔 하는 이런 것도 사업자하고 합의하에서 실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4149번님 조그마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혼자서 격리직을 맡다 보니까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세금 납부에 관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이 두 기간 동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주민세를 다 납부해야 됩니까? 하셨습니다. 산전휴가, 육아휴직 기간이 보통 제가 알기로는 3개월이고 육아는 한 1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요. 산전휴가는 90일이고요. 단 산후에 45일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거고요. 육아휴직은 이제 1년 동안 배우자 양측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내용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료도 휴가 기간에 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고용보험은 이제 근로자 반반 부담하거나 사업주가 산재를 전에 부담하게 되는데 근로자의 휴직 등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 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게 돼서 인정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은 정지됐다가 다시 이제 그 사유가 해소되면 재개 신청을 하시게 되면 다시 납부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노무법인 정성의 방성환 노무사님과 함께 노무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9281번님 회사에서 계약서를 쓰면서 1년간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을 보장하겠다고 구두로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니 이 이야기가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구두로만 확인받은 내용은 법적으로 효력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 지금이라도 구두 합의한 내용에 대한 증거 자료를 남겨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까요? 하셨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되죠. 뭐 원칙적으로 구두로 한 계약도 당사자의 약속이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서로 부인을 했을 경우에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겠죠. 문제인데요. 구두로 한 계약도 당연히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동법상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또 서면으로 명시해야 될 내용 중에 그러니까 임금의 구성 항목이라든가 계산 방법, 그다음에 지급 방법 이 부분은 근로자와 다툼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반드시 명시하게 돼 있고요. 그걸 기록한 근로계약서를 이제 교부 의무까지 생겼죠. 그렇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이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노무라는 게 근로와 임금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근로 시간이라든가 장소, 근무의 내용,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보상인 임금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계산이나 지급 방법, 이런 부분, 그다음에 사회보험료에 대한 공제 내용, 이런 부분 등, 그다음에 휴직에 대한 휴가, 이런 부분 등이 필수적으로 규정이 돼야 됩니다. 아까 이 마지막에 질문으로 증거 자료를 남겨도 되겠습니까 했는데 반드시 남겨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사업주가 근로 자체를 부정하거나 안에 내용을 부정할 경우에는 제가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뭐 추후에라도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시든가 요즘에 많이 하시는 게 녹음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녹음이나 이렇게 하셔서 그 증거 자료에 대한 부분을 확보해 놓고 있는 게 필수적이라고 봐야죠. 8744번님 회사가 일방적으로 평일 근무시간 이후나 휴일에 당직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직을 서지 않으면 징계한다고 하는데요. 당직은 연장근로입니까 아닙니까? 회사가 일방적으로 명령할 수 있는 것인지 종업원은 무조건 이에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당직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평일 근무시간 이후에 당직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당이 없습니다. 휴일 당직 수당도 턱없이 작습니다. 이러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당직 근로가 참 애매한 부분인데요. 네. 당직이냐 아니면 정상 근로냐 이런 부분인데요. 네. 원래 당직 근로라는 거는 이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라든가 긴급 문서, 전화의 수수, 기타 이제 돌발 사태 대비해서 이제 가벼운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명분은 그렇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정상적인 근무, 특히 야간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주말 정상적인 근무와 이 구별이 그 비례적으로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될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실무에서는 문제가 되긴 하는데요. 네. 아무튼 당직 근로, 순수한 당직 근로는 네. 통상 근로보다는 좀 가볍고 단속적이기 때문에 임금도 좀 비례적으로 감액되는 그런 성향입니다. 네. 이행 의무가 있습니까? 네, 뭐 당사자 간에 그런 부분이 지휘감독권에 기해서 약정이 됐다 그러면 네. 당연히 이행을 하셔야 되고요. 예. 그 부분이 근데 정상적인 절차를 벗어났다든가 내용이 벗어났다 그러면 거절하겠지만 예. 합의하에 하기로 했으면 당연히 이행해야 되고요. 예. 거절한다면 그건 잘못하면 징계 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소정 액수보다 만약에 통상임금보다 작게 나왔다. 네. 근로임금보다. 그건 이제 근로의 성질을 실질적으로 따져야 될 텐데요. 예.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 전화 업무라든가 예. 대기 중에서도 아주 가벼운 업무를 하는 일반적인 예. 당직 업무일 때는 좀 감액이 가능할 텐데 예. 그 형식은 그렇지만 실질이 소정 근로와 동일할 경우에는 그건 예. 통상적인 임금과 동일하게 지급받아야 되고요. 네. 그 시간이 연장 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 근로 수당도 지급을 하고 할증도 적용되고 예. 그렇게 적용돼야 될 것 같습니다. 5218번님인데요.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좀 못하겠지만 읽어드릴게요. 10년간 근무하고 퇴직금 34개월 못 받았습니다. 30개월 월급을 올려주는 대신에 국민연금 등을 내줬는데 이제 와서 그걸로 퇴직금 대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사 후에 그런 근무 연수에 대해서 발생하는 거고요. 네. 종종 이제 사회보험료를 대납한 부분을 그거하고 상계 처리를 하시고 주장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럼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네. 퇴직금은 지급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사회보험료를 대납해 주셨다면 그거는 뭐 부당이득이라 이렇게 반환을 받으셔야 되는 거지. 예. 그걸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상계 처리는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노무법인 정성의 방성한 노무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완전히 새롭게 뉴 커런도시 탄생. 일이 바쁜 순간에도 파도를 타는 것처럼 신나는 기분. 더 즐거워진 커런도시에 오르면 당신의 오후도 더 즐거워진다. 새로운 코란도시에겐 도시도 아웃도어다. Urban Adventure New Corando Sea. 소녀시대 유나예요. 신혼침대 고를 때 앉아보고 누워봐도 진짜 모르겠죠. 꽉 이게 풀어봐. 붙잡 의자야 신혼이 길어지지. 침대는 가구가 아냐. 침대 과학 에이스 침대. 해버 굿잠. 평생 친구해 드르르르르 평생 든든 평생 챙겨줘 드르르르르 평생 든든 가족처럼 챙겨주는 참 고마운 사람. 참 고마운 사람. 교보생명 FP가 찾아갑니다. 교보생명 평생 든든 서비스. 휴대폰 싼 거로 주세요. 아무렇게나 사면 안 되지. 최신 건 잘 사셔야죠. 모두 다 따져봐야죠. 어디서요? 비교할 믿고 사는 하이마트. 잘 사고 볼 일입니다. 알차게 잘 샀지? 역시 하이마트네. 최신 휴대폰 살 땐 하이마트로 가요. 안산은 상록구하고 단원구가 있죠. 단원 김홍도에서 따왔고요. 상록구는 최영신 상록수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참 좋은 동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내용들 다 읽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관심 보여주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